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2005년에 나타나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검색 순위를 보여줘서 사회 이슈를 발빠르게 알리는 기능을 해왔지만 여론 조작, 신뢰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2021년에 폐지됐죠. 그런데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트렌드 토픽 서비스 실행을 예고하면서 실검의 부활 아니냐, 여론의 주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양사는 실시간 검색어와는 다른 기능이라는 입장인데 자세한 내용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미디어 비평 시간에는 포털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죠. 재평의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 YTN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님과 미디어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요즘 네이버, 카카오 포털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부활시킨다. 아니다. 실검 기능과는 다르다. 이 이슈에 관심이 쏠리던데요. 이 내용부터 볼까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 온라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화제가 되는 트렌드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이제 선보이려다가 실시간 검색어, 실검이라고 하죠. 여기 부활 논란에 좀 휩싸였습니다.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고 실검을 통한 포털의 여론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네이버는 서비스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고요. 네. 카카오는 논란을 최소화하되 예정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검으로 인한 정치권의 피해의식이 나타나면서 반발을 불러온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일보 5월 23일자 실검 부활 논란에 당혹스러운 네카오, 네이버는 접고 카카오는 강행 보도에서 잘 다루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는 하반기 트렌드 토픽 서비스를 출시하려다가 현재는 도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당초 모바일 앱 검색 홈에서 관심사 그리고 트렌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키워드를 추천하는 기능을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행, 예능, 스포츠, 요즘 뜨는 주제 추천 콘텐츠와 연령별 인기 콘텐츠를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선별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출시되기도 전에 이 서비스가 실검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네이버는 철회했고요. 과거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좀 무분별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돼 여론을 왜곡한다는 비판으로 2021년 2월 이를 폐지했는데 네네. 이것과 유사하다는 눈총을 받게 되면서 서비스를 철회한 겁니다. 네. 한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도 온라인에서 자주 언급되는 관심사를 검색 결과 창에서 열쇠말로 보여주는 투데이 버블 베타 서비스를 5월 10일 시작하면서 실검과는 차별화한 이용자들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얻고 사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제일 뜨거운 이슈는 뭔지 또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실검을 통한 포털의 여론 장악 시도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 정치권은 이 키워드 추천 서비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걸까요? 정치권의 개입이 심한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실제로 과거 실검 서비스도 약간의 이제 문제는 있지만은 지진이나 재난, 기상이변, 지하철 지연 등 긴급한 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원 역할이라는 장점도 있었고요. 네. 사회 여론을 파악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권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좀 이용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제 폐지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 이번에 긍정적인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해도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이른바 위축 효과가 발생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의 포털에 대한 압박 강도가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 포털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정치권 눈치를 봐야 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규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이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에서는 이 실시간 검색 서비스가 여론 선동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의 활동이 잠정 중단된다라는 발표도 들어왔거든요. 이게 7, 8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 온 기구인데 중단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번 한 주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바로 이제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잠정 활동 중단입니다. 재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재평위는 2015년 그 네이버와 다음 포털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언론사 제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설립된 심사기구입니다. 이에 다수의 언론에서는 그 경과에 대해서 재평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22일 재평위 사무국은 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원 전원회의에서 제휴평가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재평위는 여기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휴평가위 외에 새로운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이제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대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제휴평가와 관련한 향후 일정에도 이제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재평위 측에서는 제휴평가위의 잠정 활동 중단에 따라서 입점 심사도 당분간 중단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중단 기간 동안 공청회 뭐 이런 외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휴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물론 과거 재평위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동안의 활동에서 이제 잘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른바 뭐 반복적인 그 기사를 배포하는 뭐 어뷰징 문제도 좀 해결이 됐고요. 네. 그 나름대로 포털 제휴 기준이나 뭐 제재 규정도 정비한 것은 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율적 그 협의를 통한 시도였고요. 그래서 공을 키우고 좀 이렇게 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시점에 재평위의 실험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역시 이제 재평위를 운영하는 포털사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포털 스스로 언론 서비스를 한다면은 독립성 등에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정치권의 눈치만 보니까 오히려 포털이 정치화됐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재평위 공백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이 고스란히 그 이용자와 언론사가 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요, 재평위의 일방적 중단 결정에 반발하면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인신협은 신속한 뉴스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론 매체의 신규 진입을 오히려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포털에서는 이 뉴스를 못 보는 건가요?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게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새로운 그 뉴스 제휴 언론사가 이제 생기지 않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제휴되었던 언론사들은 그대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다만 이제 그 문제가 있는 언론사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게 좀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규로 입점하는 언론사는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예.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재평위가 포털에 언론사가 입점할 때 심사하고 또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재평위인데 이번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재평위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재평위에 대해서는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었고 장점과 단점이 많은 조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정치적인 외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이번 그 잠정 활동 중단에 대해서 대부분 언론사들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야기됐던 구성상의 문제와 운영 투명성 부족이 그것인데요. 그동안 재평위원회 구성이나 뭐 운영, 뭐 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네.
또 참여 단체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는데 초기에 15개 단체에서 18개 단체로 늘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단체가 참여하고 어떤 단체가 왜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참여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문제인데요. 재평의는 거버넌스의 중요한 원칙인 이른바 이해충돌 문제를 지키지 못해서 비판받았습니다. 네. 재평의가 포털 간 뉴스 제휴 기준을 만들거나 원칙을 정립하는 조직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조직이 심사를 통해서 뉴스 언론사를 선정하고 퇴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언론사 같은 경우 심사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언론단체 추천 인사가 직접 언론인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건 사실 원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네. 언론중재위원회도 퇴직 이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포털뉴스 입점과 퇴출이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에서 현직 언론인이 있다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아무리 공정하게 배제한다고 해도 같은 유형끼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공정하게 심사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실제 지난 7기 위원회 30명 중에서요. 현직 언론이 11명이나 있었습니다. 추천단체 문제 외에도 그 심사의 불투명성, 임의적인 위원 추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문제, 제휴 기준에 대한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었고, 특히 이제 심사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얼마 전에 새로운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재평의도 이제 이런 내부나 외부의 반대 여론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언론학회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2021년 12월에 재평의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번에 이제 2023년도부터 재평의 2.0 개편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개편안에 따르면은 재평의 참여 단체를 15개에서 18개로 늘리고 단체당 1명씩 모두 1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전현직 위원 100여 명을 풀로 운영을 해가지고 심사평가단을 해서 입점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었던 현직 언론인의 이제 위원 구성, 이런 자격 요건 조항도 이제 신설했고요. 이런 논의도 결국에는 이제 중단되고 기약 없이 이제 활동을 멈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부활 논란에 재평의 잠정 활동 중단까지 포털을 둘러싸고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포털 뉴스 이용률이 70%가 넘어서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포털 뉴스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모쪼록 바람직한 언론계와 포털의 상생 방안이 모색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살펴보신 프로그램은 어떤 거였나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방송되는 이슈 앤 피플을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이슈 앤 피플 들으셨군요. 어떤 점부터 볼까요? 네, 대부분의 시사 인터뷰나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를 제외한 출연자들은 자신만의 정치색을 가지고 나와 대척점의 패널들과 열띤 공방을 펼치는 것이 일상적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출연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진영 논리를 펼치게 되는데요. 예. 5월 12일 상암동 한시 청년들에 출연한 두 젊은 여야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일상적으로 접했던 도저히 접점을 찾기 어려웠던 정파 색채에 의한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인 의견들을 내보인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네. 이날 출연했던 국민의힘 문성호 전 대변인과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의원 징계 문제에 관한 의견에서나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는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문성호 전 대변인은 설화 관련으로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은 자당의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단순히 징계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더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든지 홍준표 시장의 다소 튀는 행보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일종의 시위를 하는 것이며 국민 여러분이 크게 관심 가질 일은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내놓은 코인 논란의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과연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논쟁거리에서 자주 민주당 측이 들고 나왔던 한동훈 장관과 검찰의 프레임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무색하게 하는 한동훈 장관을 거론하거나 검찰의 기획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등 지금까지의 기성 정치인들의 세계에서 보지 못한 두 양당 정치인들의 당파를 넘어선 청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치계에 대한 매우 솔직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을 초월한 건강한 비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고요. 이외에도 이 상암동 한시 청년을 포함해서 이슈앤피플 청취 중에 혹시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짚어볼 부분은 없으셨나요? 네, 인터뷰 중 몇몇 표현들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대표에 대해 옹졸하다는 비판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5월 12일 토론에서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문 전 대변인에게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 문성호 전 대변인은 겪어보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옹졸하다는 표현이 좋은 뜻이 아니라 동의하기 어렵다는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네. 본인이 당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자당의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알 듯 말 듯한 다소 궤변스럽게 느껴지는 주장이라 기왕의 건설적인 비판과 주장들에 옥에 티가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네. 또 5월 18일 옥경이 코너에서는 정옥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신경민 의원의 이전 인터뷰 내용 중 민주당이 호남을 졸로 보고 있다는 언급을 끌어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당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졸로 보다의 의미는 만만하거나 우습게 보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짜와 상스러움의 접두사로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는 문장입니다. 식견 있는 정치 원로들의 토론에서 만나게 되는 표현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점이라 지적합니다. 네,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네, 성공적인 인터뷰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인터뷰이들이 출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출연자를 잘 리드해서 의도하는 결과들을 이끌어내는 진행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승훈 진행자의 탁월한 진행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수십 년간 기자 생활만 했으나 처음 진행을 해본다는 본인의 언급이 무색하게 어떤 진행자보다 안정적이고 선을 넘지 않는 정제된 단어 선택과 함께 품위 있는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다운 깐깐함을 가지고 이슈를 파고들지만 결코 패널보다 앞서서 단정을 내리려 한다거나 긴 인터뷰 중 은근히 스며나오는 개인적 정치색이라던가 또 때로는 평정심을 잃고 대놓고 드러낸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인터뷰일을 본인이 원하는 답으로 유도한다는 인상을 주는 타 프로그램 진행자에 비교할 때 매우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슈앤피플에 대한 시청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아주 축하할 일이 있었다고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소속된 뉴스톱이 이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IFCN이라고요.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인데 현재 세계 6일의 팩트체크 관련 국제 단체입니다. 네.
전 세계 팩트체크 단체들을 언론들을 모아주고 또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하면서 그런 공헌으로 2021년에 노벨 평화성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 전 세계 팩트체크 관련 언론에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뉴스톱이 국내에서는 두 번째, 현재 기준으로는 국내 유일의 IFC 인증을 받았습니다. 와, 공인 팩트체크 국제기구로부터 인증을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제 인증을 받은 팩트체크를 듣고 있는 걸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부터 시작할까요? 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큰 문제가 됐던 그 엠번방 사건이 있었죠. 네. 온라인 성착취, 그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인 조주빈이 최근 대법원에 국민참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다수의 미성년자를 성착취하고 이를 제작물로 만들어서 입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이후 강제추행과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가 추가돼서 또 추가 기소가 됐는데 이 미성년자 성폭행 재판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자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국민참여 재판이 성범죄자들에게 좀 관대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검증을 해봤습니다. 네. 성범죄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면 유리하다.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일까요? 네, 사실이었습니다. 이 법원행정처가 지난 2021년 발표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서 이 성폭력 범죄의 무죄 판결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강력범죄에 대한 배심원의 전부 무죄 판결 비율은 살인이 3.36%가 가장 낮았고요. 강도 8%, 상해 9.17%였습니다. 반면에 성범죄는 무려 27.88%를 기록해서 다른 강력범죄보다 배심원들의 무죄 판결 비율이 3배에서 9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게다가 이 배심원의 판결과 판결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배심원들의 판결과 이 재판부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이 모두 177건이었는데 그중에 15%인 25건이 성폭력 범죄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 25건 가운데 한 건을 제한 24건이 배심원은 무죄 판결을 했고요.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한 사건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였죠. 결국 이걸 보면 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재판부보다도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하다. 참 네. 예상외의 결과인데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이거에 대한 또 연구도 있었는데요. 이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이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보면요. 유독 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무죄 판결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네. 이 배심원들이 판결에 강간통념이라는 것이 작용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강간통념이요? 이게 뭔가요? 네, 이거는 여성은 강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고 강요된 성관계를 원한다. 여성이 성관계에 대해 노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실제로 예스를 의미한다. 여성은 종종 성폭력을 유발하거나 부추긴다. 여성이 정말 강간을 막고자 하든 할 수 있다 등 이 잘못된 이 성폭력 문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에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뜻하고요. 이 배심원들이 이 과거에 잘못된 이런 성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 사건의 평의하기에 참여할 경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이 성폭력 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거나 이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배심원들에게 이 지침을 제공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제 현재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 이 관련의 개정안이 이제 발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강간통념 참 이 과거에 잘못된 성고정관념인데 네. 참 씁쓸합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하다라는 주장은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 배심원들이 성범죄에 대해서 다른 강력범죄 또 재판부에 비해서 관대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범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준비하신 팩트체크 주제는 뭔가요? 예,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인공지능 AI 챗봇 이 관련해서 팩트체크 준비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유명한데 이 챗 GPT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채택한 또 바드는 이 구글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용자가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을 해줍니다. 최근 이 후속 주체인 구글의 바드에 영어에 이어서 한국어와 일본어 서비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국내 이용자가 바드에게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국 영토라고 답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궁금해진 게 그러면 일본 현지에서 일본어로 질문해도 같은 답이 나오는지 저희가 일본 현지에 이제 연구원으로 있는 팩트체커한테 좀 요청을 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궁금하네요. 네네. 먼저 일본 현지에서 이 한국어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어 결과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명백합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내용을 좀 길게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보면 근대에 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법적 해석까지 일본의 주장도 반박을 했습니다. 한국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한국어로 독도가 어디 땅이냐 물으면 한국 영토다라는 같은 답이 나왔다라는 거군요. 네. 네네. 그럼 일본어로 물었을 때는 어땠나요? 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일단 이 독도는 우리가 쓰는 표현이고 뭐 세계적으로 써야 되는 표현이지만 일본에서는 이걸 죽도 즉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를 다 적용해서 일본어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이 죽도 다케시마로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로서 저는 아직 학습 중이라 그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답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부르는 명칭인 독도를 사용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독도, 일본어칭 다케시마는 일본에 위치한 두 개의 작은 섬과 몇 개의 암초로 구성된 군도입니다. 양쪽 나라 모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둘의 주장을 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독도가 한반도 일부라 주장하고 일본은 독도가 일부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양국 간 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답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어느 쪽인지 정확히 인정하지 않고 좀 중립적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어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어로 물었을 때는 중립적인 답을 내놓은 건데 네. 한국어와 일본어 등 어느 나라 언어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리 나온 겁니다. 네. 영어로 물었을 때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는데 이 독도에 대해서 영어로 질문을 했더니 이 챗GPT와 바드 모두 독도는 다케시마, 리앙쿠르 암초로도 불린다면서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영어에는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한국어로 물으면 우리의 생각과 같게 답이 나오지만 일본어와 영어로 물으면 중립적인 입장, 즉 일본의 입장에 좀 더 가까운 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눈치를 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정확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완이 돼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팩트체크는 어떤 건가요? 네, 최근 소셜미디어에 인기 식당, 카페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를 갔는데 일부 가게들이 간판이나 메뉴판에 영어나 프랑스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를 해서 이용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 불편했다 이런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예시로 한 카페에서는 미숫가루를 MSG야? 이렇게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이게 뭔가 한참 들여다봤거든요. 이 사진으로 네, 보고. 네. 미숫가루였군요. 네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가게 간판이나 메뉴판을 영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내용의 SNS 게시물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100만 조회수를 넘겼고요. 그래서 실제로 조회수 그게 불법인지 좀 따져봤습니다.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 가게 간판을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불법이군요. 네, 조항이 있는데요.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2조 2항을 보시면 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판결도 있는데요. 2004년 법원은 이 로마자 KB로만 상호를 표시한 국민은행과 이 KT가 5개 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 이 국민은행 등은 외국 문자로 기재하는 경우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는 5개 광고물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국민은행 등의 5개 광고물 등 모두 외국 문자만 기재했거나 외국 문자에 비해 한글이 인식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게 기재된 것은 위법한 광고물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간판을 외국어로만 쓰는 건 불법인데 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영어로만 적힌 간판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는 거지? 고개를 갸우뚱했던 적도 있는데 네. 왜 그런 걸까요? 예, 이 앞서 말씀드린 해당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내용 보면 우선 신고 대상이 좀 한정적입니다. 예, 5개 광고물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조건이 4층 이하에 설치되는 5제곱미터 이하 간판들은 일단 허가및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보는 식당이나 카페는 4층 이하에 위치한 경우가 많죠. 또 간판도 크기가 5제곱미터 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아, 또 이 신고 대상에 해당돼서 실제 해당하더라도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게 법률적으로 위반할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처분을 위해서 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 이게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좀 어렵게 되는 거죠.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죠. 또 법률에 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상호를 외국어로 등록하면은 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돼서 해당 규제에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외국어 간판이 현행법상 불법인데 왜 이렇게 많이 보이나 했더니 이게 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해서 법률의 네.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네. 메뉴판에도 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의견건물에서 규정하는 광고물이 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판, 디지털 광고물,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해당이 되는데 이 보통 메뉴판은 식당 안에서 보게 되죠. 네네. 예, 물론 이제 바깥에서 다 보이게 벽에 붙여놓거나 외부에 게시를 한 경우에는 저쪽에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메뉴판은 식당 내에서 방문한 부분만 보시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란이 된 가게 간판이나 메뉴판을 영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건 불법이다라는 주장은 실제로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 간판과 메뉴판이 각기 다른 판단이 나오므로 절반의 진실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